한때 아름다웠던 관광지가 현재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가의 시민의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관광지는 깨끗한 관광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관광지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오늘도 흥미로운 수업을 듣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수업 주제를 설명하시기 전에 프로젝터 화면을 켜셨습니다. 이 댓글 하나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현지 커뮤니티에서 최근 화제가 된 중국인 관광객의 글입니다. 화면에는 태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댓글이 떠올랐어요. 돈 쓰는 관광객한테 쓰레기 버린다고 뭐라 하면 안 되죠. 그럼 아예 입국을 제한하세요. 왜 돈 벌어놓고 탓하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도 눈썹을 찌푸렸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이 댓글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한 한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의 단면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이번에는 푸켓의 해변 사진이 2장 나란히 떠올랐어요. 왼쪽은 맑고 깨끗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이었고 오른쪽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과자 봉지들이 해변 가득히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것은 2024년과 2025년 같은 해변의 모습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푸켓은 한국인 관광객의 모범적인 여행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쓰레기를 챙겨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상인들이 직접 감동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엔 파이 차트가 나왔는데 푸켓을 방문하는 관광객 국적별 비율이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세요. 한국인 관광객 비율은 28%에서 9%로 급감했고 중국인 관광객은 32%에서 65%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관광 패턴과 환경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앞쪽에 앉은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건 결국 관광객의 탓인가요? 아니면 태국 정부의 관리 부실 탓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죠. 한 가지 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현지 신문 기사가 화면에 떴어요. 패통탄 총리, 관광 유치 정책 변경 발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작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총리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시키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중국은 인구도 많고 소비도 크다.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푸켓에 남긴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관광객을 단지 돈으로만 평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짧은 발언이 태국의 관광 정책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양한 자료와 그래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패통탄 총리의 발언 이후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광 협력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은 강화되었죠. 이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국 정부가 실행한 정책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비자 입국 확대. 둘째, 중국어 서비스를 강화한 관광지 개발. 셋째, 중국 자본의 대규모 리조트 투자 유치였죠. 모든 정책이 돈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생겼을까요? 교수님은 다시 푸켓 해변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쓰레기로 뒤덮인 모래사장과 오염된 바닷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관광객 수는 50% 증가했지만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율이 한국 관광객들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국적별 1인당 소비 금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중국 관광객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액은 한국 관광객의 6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 수만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더 큰 문제는 환경 오염 처리 비용입니다. 환경 오염은 300%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했을 때보다 5배나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 정부는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악화되었고 푸켓의 명성은 추락했죠. 태국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걸까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선택한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런 정책 결정의 배후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있었을까요? 돈이 과연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푸켓 현지 주민들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바다를 돌려달라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패통탄 정부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환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돈을 우선시할 것인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부의 짧은 판단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푸켓의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와 정책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푸켓의 목소리 관광객과 현지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먼저, 최근 푸켓을 방문했던 호주인 관광객 조이 테일러와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푸켓에서 2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이 비디오를 재생하자 화면에는 호주 여성이 나타났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천국 같았어요. 바다, 음식, 마사지까지 완벽했죠. 태국 친구들이 항상 푸켓은 꼭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 이틀은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플라스틱이 둥둥 떠 있고 모래에는 음식 찌꺼기와 담배꽁초가 묻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호텔 앞에서 누군가 음식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어떤 나라 관광객인지는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 모든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현지 직원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한숨만 쉬더라고요. 마치 포기한 것처럼요. 영상 속에서 조이는 이제 푸켓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전에는 이곳이 훨씬 깨끗했대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는요. 호텔 리셉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자기 쓰레기를 직접 정리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죠. 조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요.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러분, 이것이 한 관광객의 경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후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부정적인 경험담이 빠르게 퍼지면서 푸켓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녀가 말한 어떤 나라 관광객인지는 안 봐도 알겠다는 말은 중국 관광객을 지칭하는 건가요?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정 국적의 관광객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푸켓에서의 환경 변화와 관광객 구성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차이인지 교육의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 시스템의 실패인지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푸켓에 온 사람들조차 실망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막지 못했을까?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의 의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관광이 아닐까 싶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푸켓의 그리고 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사라진 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푸켓의 현재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024년부터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여행지를 바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비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한국인들은 갑자기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니콜이 손을 들었어요. 패통탄 총리의 발언 때문 아닐까요?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실제로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후 한국 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태국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리뷰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떠난 또 다른 이유는 환경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였습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에 민감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푸켓의 변화에 실망했고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과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 흥미로웠거든요. 재미있는 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인은 규칙을 잘 지키고 지역 문화를 존중한다. 특히 환경 보호 의식은 눈에 띄게 높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현지 언론의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의 다낭,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대만의 지우펀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기사들이었죠. 베트남 다낭의 한 해변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서 해변이 더 깨끗해졌다. 그들은 자신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치우고 간다. 이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환경의식이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관광객 국적별 1인당 소비액과 체류 기간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액은 다른 아시아 국가 관광객들보다 30에서 40% 높은 편입니다. 또한 평균 체류 기간도 길어 현지 경제에 꾸준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코타키나발루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지 소매업과 요식업 매출은 42% 상승했죠.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에코 투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지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관광 인증을 받은 숙소에는 세금 혜택을 주고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태국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기회였구나. 심지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는 한국인처럼 여행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현지 문화 존중, 소음, 자재 등 책임 있는 관광 문화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푸켓의 관광 수입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전체 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관광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한 곡선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나면서 푸켓은 양질의 관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 오염 처리 비용은 증가했고 1인당 소비액은 감소했죠.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관광 모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단지 K-팝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지속 가능한 관광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푸켓의 현지 상인들, 특히 오랫동안 관광업에 종사해온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태국 PBS가 최근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화면에는 푸켓의 절규 관광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곧이어 푸켓의 해변가 식당 주인인 중년 여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컴플레인만 10통 넘게 받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하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은 해변가 식당의 일상을 보여주었어요. 테이블마다 쓰레기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직원들이 분주히 치우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식당 앞에 대변을 보고 간 경우도 있었어요. 애가 아니라 어른이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참는 듯 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다른 상인들의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기념품 가게 주인, 마사지 샵 운영자, 호텔 매니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예전 한국 관광객들은 테이블도 정리해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100명 중 1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심지어 계산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푸켓 관광청의 통계를 보여주며 상인들의 민원 건수가 300%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특히 현지인대 관광객 간의 갈등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30년 경력의 투어 가이드가 강하게 말했어요. 이건 관광이 아니에요. 이건 약탈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자연을 망치고 문화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관광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름다운 푸켓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정말 슬펐어요. 이게 지금 관광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말로 나왔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관광대국이란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문화 교류, 그리고 현지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관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관광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성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 특히 관광처럼 사람과 환경,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태국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방콕과 푸켓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태국 시민들이 우리의 바다를 지켜라. 관광객은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태국 시민들은 총리 패통탄뿐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친중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딸로 그녀의 가문은 오랫동안 친중 정책을 펼쳐왔다고 해요. 친나와 가문의 친중 정책은 단순히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역, 인프라 개발, 군사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히 푸켓의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태국 현지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푸켓의 상황과 친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국의 유력 일간지 방콕 포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수님은 기사를 화면에 띄우시고 직접 읽어주셨어요.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전략은 태국을 관광대국이 아닌 관광 소모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미래를 팔아넘기고 있다. 이제 우리 바다는 병들었고 우리 아이들은 쓰레기 속에서 자란다. 그 기사를 읽는 동안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관광 정책의 실패를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중대한 위기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태국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환경 오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의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과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푸켓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변에서 놀 수 없게 되었어요. 너무 더럽고 위험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관광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갔어요. 다른 주민은 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정부는 중국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죠.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패통탄 총리는 푸켓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좀 더 개인적인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당장 해결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에 수천 톤 쌓인 쓰레기가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쉬운 해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솔선수범하여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 내 기준이 정착되면 관광객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교수님은 몇 가지 성공적인 환경 회복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이었죠. 이런 지역들도 한때는 심각한 관광 공해로 고통받았지만 체계적인 정책과 시민 참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올바른 분리수거로 재활용과 소각, 매립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언젠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인내와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지속 가능한 관광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잠시 더 앉아 노트에 마지막 생각을 적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의식이야.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국제관계 이론을 넘어 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여행자로서 또는 정책 결정자로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할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태국에 생기는 환경 오염 문제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중국인들과 비교해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국이 중국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태국의 경제력은 더욱더 밑바닥을 기어가고 태국은 작은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수강 중인 21세기 신흥경제국의 도전과 함정 세미나 수업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자 밀러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태국의 경제 데이터와 최근 뉴스를 화면에 띄우고 계셨어요. 자, 오늘은 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국이 2024년 들어 한국과의 협력을 점점 줄이고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한국은 전기차, 전자제품, 관광 등 여러 산업에서 태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기업은 태국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성장했지만 태국 정부의 친중 정책과 반한 정서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떠난 자리는 BYD 같은 중국 기업이 차지했죠. 화면에는 BYD가 태국에 4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결국 태국은 현대차 대신 중국차를 선택한 건가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하지만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제공하던 기술 이전, 고품질 차량,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 등이 사라지고 중국차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실제로 초기에는 가격 매력에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 차를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AS 문제, 부품 공급 지연, 배터리 수명 문제 등으로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 구조가 변해버린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죠. 옆자리의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왜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거야?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됐을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문제만은 아니었어. 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국 쪽으로 기울었고 태국 내 반한 감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었거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지. 교수님이 우리의 작은 대화를 듣고 거들어 주셨어요. 엘라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경제 정책과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죠. 자,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태국 진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BYD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BYD는 뉴스에서 자주 보던 기업이었죠.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BYD는 태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을 적극 활용하며 공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화면에는 BYD의 태국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작년 대비 300% 성장했다는 수치가 눈에 띄었죠. 저는 이 숫자를 메모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마침 제 생각과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아시아계 학생인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리나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가격 경쟁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구성 문제와 낮은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BYD가 태국에 투자하는 4억 9천만 달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나요? 단순히 조립 공장인지 아니면 R&D 센터도 함께 설립하는 건가요? BYD의 태국 투자는 주로 생산 라인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R&D는 여전히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지고 태국에는 완성차 조립과 배터리 팩 생산 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태국의 기술 이전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죠. 제 옆자리에 앉은 제이슨이 작게 말했어요. 그럼 결국 태국은 중국의 값싼 공장이 되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기술 이전과 현지 엔지니어 교육에도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중국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 교수님이 다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BYD의 태국 진출은 단순한 기업 확장 전략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전기차 수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시작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죠. BYD는 태국에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태국 국내 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 전체를 커버하는 전략이죠.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소비자들은 왜 품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차를 선택하는 걸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멈췄다가 대답하셨어요.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디지털 기능과 스마트 인터페이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죠. 게다가 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중국차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다시 태국 시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흔드셨어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태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지 않는 한 재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들었던 추가 정보가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 정책을 바꾸고 중국과 더 가까워진 배경에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태국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은 표정이 약간 긴장된 듯 했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경제 정책 변화의 배후에는 항상 정치적 요인이 있기 마련이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 기업들이 중국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래였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학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친나와 가문의 기업들은 중국, 국영기업과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방콕 외곽 고속도로, 건설과 남부철도 프로젝트에서요. 이런 계약들이 투명한 입찰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하면서도 내심 놀랐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사실이었던 거죠. 리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나요?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국가입니다. 도시 중산층과 젊은 세대는 이런 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친나와 총리의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엔 방콕에서 몇 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궁금한 듯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이 표적이 됐을까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도 태국에 많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모바일, 가전제품,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중국이 이 시장들을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기업을 밀어내는 것이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교수님이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한국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의 품질 비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앞쪽에서 알렉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현대차와 같은 한국 기업이 있었다면 태국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고 화면에는 상세한 품질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두 국가 자동차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차트에는 한국 자동차의 장점과 중국 자동차의 단점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긴 배터리 수명과 높은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 테스트와 글로벌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AS 시스템과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교수님은 중국 자동차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반면 중국 자동차는 배터리 내구성이 낮고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AS 시스템 부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고 차량 수명이 짧고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당장 싸게 중국 전기차를 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 유지 비용과 신뢰성 문제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중국 내 전기차 화재 사고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차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8대씩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서구나 한국 제조사의 전기차 화재 발생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하루에 8대라니 너무 많은 숫자였죠.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런 안전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는 BYD는 빌드 유어 데드의 약자다. BYD를 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생명보험 두둑히 들고 타야 하는 차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특히 중국의 한 유명 자동차 평론가는 BYD 차량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라는 다소 과격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왜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중국 차를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앞서 언급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태국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자동차 공장이 생각나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사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쓰는 생산 시스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은 바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태국에서 구축해온 기업 인프라와 생산 방식, 효율적인 근무 환경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매우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엘라.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복제와 개선 전략으로 유명하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구축한 공급망과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현지 관리자들을 영입해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제이슨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특허나 지적 재산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생산 시스템이나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유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 법적 문제를 피해가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죠. 저는 몇 개월 전 한국의 경제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났어요. 실제로 중국 BYD가 사용하는 생산 라인 배치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현대차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건 기술 탈취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국제 경제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죠. 법적으로는 탈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투자해 구축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가져가는 것은 분명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구축해 놓은 인프라와 생산 시스템에 관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태국에서 구축해온 기업 인프라와 생산 방식, 효율적인 근무 환경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태국에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BYD의 태국 공장 레이아웃은 이전 현대차 공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심지어 품질 관리 시스템과 작업 프로세스까지 거의 동일하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용히 질문했어요. 그럼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 쌓아놓은 기반 위에서 시작한다는 이점이 있는 거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구축된 시스템 위에 들어서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시 원래의 품질 비교 차트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태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싸고 외형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차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차 사이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제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그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결국 태국은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과 시스템의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그 기업들은 내쫓는 결과가 된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신흥경제국의 함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희생하는 전략은 결국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내 BYD 공장의 고용 현황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고용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YD의 태국 공장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차트를 보니 BYD 태국 공장의 직원 중 태국인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낮았어요. 직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었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BYD는 태국 공장에서 태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대부분 자국민을 태국으로 불러와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외 공장 운영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 정부가 투자 유치 시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계약서상으로는 현지인 고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관리자와 엔지니어 대부분을 중국에서 데려왔고 태국인들은 단순 노동직에만 한정적으로 고용되고 있어요. 소피아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달라요. 그들은 공장 내부에 작은 중국을 만드는 전략을 취합니다. 모든 매뉴얼과 시스템이 중국어로 운영되고 심지어 식당과 기숙사까지 중국식으로 운영됩니다. 제이슨이 물었어요. 그럼 기술 이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인력 교육과 기술 이전에 투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철저히 중국인 직원들 사이에서만 공유합니다. 이는 태국의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BYD 공장 주변에 형성된 중국인 커뮤니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BYD 공장 주변에 중국인 전용 상가와 주거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경제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이 태국 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 BYD가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다던데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값싼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BYD라는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태국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가요? 많은 태국 소비자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콕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있었어요. 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패통탄 친나와 총리를 향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중국인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신흥 경제국이 직면할 수 있는 함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희생하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석했죠.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어떻게 중국과 균형을 맞추면서 서방 기업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해외 사례 연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BYD 중국 기업의 전기차가 한국이 빠진 자리에 들어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값싼 가격으로 승부하려는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보고 한국인들은 역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인들이 현재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원 정보도 없어서 잡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훔친 물건은 어마어마한 고가의 거래가 되고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국제범죄학개론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은 그 수업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아마도 저처럼 이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국제범죄학개론을 맡게 된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첫 수업이라 그런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죠.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잃어버리면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게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제임스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요즘은 모든 개인정보가 폰에 들어있잖아요. 은행 앱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좋은 대답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요? 이번에는 뒷자리에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과제와 자료들이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노트북으로 온라인 뱅킹도 하고 쇼핑도 하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네, 다들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보안 잠금 장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지문인식, 안면인식까지 있어서 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실제로 도난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대부분은 초기화 과정을 거쳐 재판매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도범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초기화해서 중고시장에 내놓는 게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거든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PPT 화면을 넘기셨어요. 그곳에는 FBI의 최신 통계 자료가 띄워져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도난된 전자기기의 운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80%는 초기화 후 중고 시장에서 재판매되었고 12%는 부품으로 분해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했어요. 왜 그럴까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대의 전자기기들은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만 해도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비밀번호, 애플 아이디 잠금 등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가 있죠.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고요. 노트북 역시 암호화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자기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현금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카드는 어떨까요? 물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요즘은 카드사에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사용 정지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서 도난 카드가 사용되면 곧바로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카드사는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 체계도 잘 갖추고 있고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현금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현금은 그냥 그 돈만큼의 손실로 끝납니다. 물론 큰 금액이라면 상당히 아프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대부분 전자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도 드물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죠. 저도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수업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자기기의 보안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기기를 잠그거나 삭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다양한 범죄 통계가 나타났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신원 도용 관련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의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쳐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체성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범죄의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지 이제 한 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교수님의 시선이 앞줄의 그 동양인 학생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대답은 강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여권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세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오, 세연 씨.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최근 공항이나 해외여행지에서 여권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세연 씨의 대답이 왜 탁월한지 설명해 드리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각종 신분증과 여권이 비교되어 있었죠. 일반 신분증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만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죠. 하지만 여권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예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더구나 여권에는 우리의 모든 신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은 물론이고 출입국 기록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권은 그 자체로 국가가 보증하는 공신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여권도 분실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끝이 아니에요. 도난된 여권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전환하셨어요. 이번에는 국제범죄 통계 자료였죠. 도난된 여권은 국제범죄 조직에 의해 위조되거나 변조됩니다. 실제 여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위조 여권은 매우 정교하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 세탁에 이용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며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여권 도난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예요. 공항이나 여행지에서 특정 국가의 여권을 노리는 조직들이 있죠. 옆자리의 제임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어떤 나라의 여권이 가장 노려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여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주로 선진국들의 이름이 나왔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틀렸습니다. 실제로 국제범죄 조직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권은 그 순간 세연이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여권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왜 한국 여권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2024년 세계 여권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여러분은 아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여권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예요. 무려 193개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미국 학생들의 반응이 컸죠.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 방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하고 레이저 음각 기술, 홀로그램, 특수 잉크 등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범죄자들은 이렇게 위조하기 어려운 여권을 노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도 때문이에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지난해 적발된 위조 여권의 80% 이상이 실제 여권을 기반으로 한 변조 여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을 변조한 사례가 가장 많았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에서요. 하지만 태국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입국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교수님은 인천국제공항의 CCTV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CCTV 영상을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의 또 다른 취약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이에요. 교수님은 다음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주차장 CCTV에는 한 가족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공항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보통 한국인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짐을 전부 차에 실어놓고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주목할 점은 잠깐이라는 생각에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주차장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범죄 조직들은 이런 순간을 노립니다. 특히 국제선 도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를 주로 노리죠. 가족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여권이나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추가 CCTV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범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주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접근해서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기까지 불과 15초도 걸리지 않아요. 특히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여행객들은 경계심이 많이 풀린 상태라 더욱 쉬운 타겟이 됩니다. 범죄자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문화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라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은 차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공항은 달라요. 국제 범죄 조직들이 노리는 주요 장소니까요. 특히 태국인들의 80%가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머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도 찾기 힘들어 범죄자들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적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은 거죠. 이건 또 하나의 실제 사례입니다. 태국 범죄 조직들은 공항 라운지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한국인들의 여권을 노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악용하죠.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도난당한 여권은 보통 두 가지 경로를 따릅니다. 하나는 위조 조직에 넘어가 정교하게 변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의 암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최대 1,000만 원, 미화로 약 7,500달러입니다.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는 신분증이기 때문이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에 제 여권을 만져보았어요. 여태껏 그저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범죄자들은 한국 여권을 이용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국제범죄, 불법 체류, 신분 세탁,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의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여권 도난은 단순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태국에서 발생하는 한국 여권 관련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 그리고 푸켓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여권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도난당한 여권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도난된 한국 여권의 주요 용도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취업자들의 신분 세탁입니다. 특히 한국의 유흥업소 단속 현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어가 서툴다는 변명을 대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 교환학생인 유타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태국 여권도 충분히 강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국에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유타라 씨,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통계 자료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여권은 193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반면 태국 여권은 78개국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위조 여권 소지자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트 화면에 두 개의 여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파란색 한국 여권, 다른 하나는 붉은색 태국 여권이었죠. 보시다시피 한국 여권은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태국의 암시장에서 한국 여권은 여전히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타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최근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어요. 이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높은 임금과 케이팝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위조 여권 소지자들, 불법 취업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 신분증들,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실제 현장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찰청의 단속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지난달 서울의 한 유흥업소 단속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불시 단속을 나갔을 때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명이 한국 여권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권들 전부 도난 신고된 것들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준비된 것처럼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어가 서툴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위조된 한국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웃음을 지으셨어요. 단속에 참여했던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했다고 해요. 태국어 억양이 뚜렷한 한국어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곧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위조 여권 사용이 단순 불법 체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일반적인 불법 체류는 강제 출국과 재입국 금지 정도의 처벌을 받지만 위조 여권 사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예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법률 조항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위조된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위조 여권들이 더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런 사건들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더구나 태국 현지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방콕의 주요 관광지나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죠. 유타라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감정적인 반발은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무력해진 거죠.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국제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도표였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제범죄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례들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때 유타라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공평한 지적이에요. 한국인들이 부주의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CCTV 영상을 보세요. 공항 라운지에서 한 한국인 여행객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범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권을 훔쳐가는지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편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되고 식당에서 핸드백을 걸어두고 음식을 가지러 가도 됩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런 문화적 특성을 악용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법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하나씩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1. 공항 라운지에서의 여권 절도. 2. 화장실 앞에서의 가방 탈취. 3.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여권 바꿔치기. 4. 보안 검색대에서의 소지품 도난. 작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만 150건 이상의 여권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80%가 조직적인 범죄였고 대부분 태국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죠.
유타라가 다시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교수님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유타라 씨, 이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태국에서 적발된 위조 한국 여권이 200건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한 수치예요. 더구나 이건 적발된 것만 해당됩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타라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권 도난이 아니라 국제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난된 여권은 인신매매,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 더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국가가 보증하는 신뢰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국제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부디 자신의 여권을 소중히 지키세요. 특히 공항이나 해외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유타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일 먼저 나갔죠. 세연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요. 저는 제 가방 안에 여권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이전에는 그저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공항에서 여권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여권을 훔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여권 파워에 대한 놀라움과 보안성에 대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점 때문에 태국인들의 범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기 위해 태국 정부도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3학년 애니 윌슨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지만 아시아 문화와 경제에 매료되어 뉴욕으로 유학을 왔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혁신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제 관심사예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설렘을 안고 브라운 교수님의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 행동 수업에 참석합니다. 교수님은 20년 넘게 아시아 시장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시죠. 특히 소비자들의 감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교실은 활기찼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335 모여 수업 전 토론을 하고 있었죠. 제 왼쪽에는 한국에서 온 희진이가, 오른쪽에는 태국에서 온 다야가 앉아 있었죠. 브라운 교수님께서 늘 그러시듯 정시에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거든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이모셔널 컨섬션 앤드 마켓 다이나믹스 타일랜드 스마트폰 마켓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이 떴죠.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 양옆에 앉은 희진이와 다야의 반응이 달랐죠. 희진이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다야는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수업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토론으로 이어질지 몰랐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의 감정적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닌 감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문득 옆자리의 다야를 슬쩍 봤죠.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분명 그녀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텐데 과연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답니다.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 뒤에서 손을 든 학생은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어요. 교수님, 감정적 소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의 질문에 브라운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교수님께서 교단 앞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감정적 소비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같은 객관적인 요소가 아닌 소비자의 감정이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태국의 사례는 이러한 감정적 소비가 한 국가의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삼성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제 옆자리의 다야가 조금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태국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요. 다야의 말에 희진이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둘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태국 소비자보호원의 2024년 1분기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결과였죠. 가격 만족도는 89%로 매우 높았지만 품질 만족도는 42%, 서비스 만족도는 35%로 급격히 하락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G 네트워크 성능과 AS 관련 불만이었죠. 그래프 아래에는 구체적인 소비자 불만 사례들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동영상 버퍼링이 심해요. 게임 중에 자주 끊겨요. 영상 통화가 자꾸 끊겨서 못 쓰겠어요. 같은 생생한 불만들이 즐비했죠.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단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67%가 네트워크 속도 저하 문제를, 73%가 AS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AS를 받으려면 평균 3주 이상 기다려야 하며 부품 수급 문제로 정품이 아닌 호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희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최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5G 네트워크는 단순히 통신사의 인프라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요. 스마트폰 자체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안테나 설계와 신호 처리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개발한 5G 모뎀과 RF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게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희진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다야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그 폰이 불편하다는 듯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다야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상기된 듯 했죠. 하지만 교수님, 소비자들의 선택을 단순히 감정적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의 권리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그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미래 기술 발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AI 기술, 6G 통신,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의 집약체이자 한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감정적 선택이 이러한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교실에 울린 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다야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손을 높이 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날이 선 표정이었어요. 태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더 저렴한 중국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왜 모두들 우리의 선택을 감정적이라고만 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다야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일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죠. 브라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다야의 말을 경청하고 계셨어요. 그때 희진이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다야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이점만 보고 선택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방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품질이나 AS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요. 다야가 곧바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하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교실 뒤쪽에서 인도 학생인 프리아가 의견을 보탰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한때 중국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결국 품질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다른 브랜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죠. 은행 업무부터 공부, 업무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건 정당한 기업 행위인가요?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야 양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의 통계가 있었죠. 실제로 태국 내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났고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위협을 받기도 했죠.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희진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도 태국 친구들에게 들었는데요. 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프로모션까지 말이죠. 프리아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혜택일까요? 정부가 특정 국가의 제품을 과도하게 밀어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균형을 해칠 수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변질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분석 자료가 나왔죠.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죠. 2년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구매 가격은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AS 비용, 배터리 교체 비용, 성능 저하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감소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진이가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결국 2년 후에는 총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네요.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이 조금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어요. 다야는 입술을 깨물며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때 희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폴더블폰 시장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진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준비해온 자료를 공유했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제작을 위해 무려 7년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해요. 특히 폴딩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테스트만 20만 번 이상 진행했죠. 반면 중국 업체들은 이 기술을 모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테스트 없이 제품을 출시했어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희진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태국의 한 소비자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중국산 폴더블폰을 구매한 지 2달 만에 화면 주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힌지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대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수리하려고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이 없다고 해서 2달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 폴더블폰은 특수 개발된 울트라 신 글래스를 사용해서 화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고 힌지 설계도 플로팅 힌지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죠. 실제로 20만 번의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요. 다야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2배나 비싼 거잖아요. 이때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네요. 폴더블폰 사용자들의 3년간 총 유지 비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초기 구매 비용은 중국산이 훨씬 저렴했지만 잦은 수리 비용과 배터리 교체 비용, 그리고 2년 차에 발생하는 전면 교체 비용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총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었죠. 더구나 폴더블폰의 경우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수천 개의 폴더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반면 중국 업체들은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AS 문제는 더 심각해요. 희진이가 태블릿으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태국에만 해도 50개 이상의 센터가 있었죠. 평균 수리 기간도 3일 이내였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희진이가 말하려는 찰나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 사촌이 겪은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촌이 얼마 전에 중국산 폴더블폰을 샀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화면이 망가졌어요.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더니 부품이 없다면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벌써 6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언제 수리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희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현재 태국 내 중국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는 방콕에 단 3곳, 전국에 15곳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부품 수급인데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공수해와야 해서 평균 수리 기간이 6주나 걸린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부품은 품절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대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이잖아요. 은행 업무부터 업무용 메일까지 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의 불편함과 업무 차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접힌 자국이 선명한 중국산 폴더블 폰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최근 태국 IT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2%가 현재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네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브라운 교수님께서 모두의 생각을 읽으신 듯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희진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AI 시대에서의 경쟁력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닌 AI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이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학기 글로벌 기술 혁신과 경쟁력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특히 기술 종속성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에 배운 바로는 한국가의 기술 발전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2025년 AI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죠. 향후 2년 내에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자체 AI 칩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모바일 컴퓨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현재 삼성 스마트폰에는 NPU라는 특별한 AI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서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배터리 효율을 최적화하고 카메라 성능을 향상시키죠.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AI 비서 기능도 제공해요. 이런 기술들은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물이에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 이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외부 업체의 범용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AI 시대의 기술 종속성 위험도 분석 자료였는데 그래프와 도표가 꽤나 충격적이었죠. 현재 태국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간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교수님께서 레이저 포인터로 각 항목을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AI 관련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지 못해 대부분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자동차는 팔지만 엔진은 만들 줄 모르는 것과 같죠. 2025년이 되면 모든 모바일 기기가 AI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게 될 텐데 이때 태국은 완전히 해외 기술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자체 R&D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현지 연구소도 문을 닫았죠. 이곳에서 일하던 300명 이상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매년 40~50명의 태국 대학생들이 받던 인턴십 기회도 사라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진행하던 5G, 6G 통신 기술 연구도
모두 중단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도표를 가리키시며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셋째,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확장현실 XR 기술이 보편화되는 2026년경에는 고성능 AI 프로세서가 필수가 될 텐데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태국에는 없어질 거예요. 결국 태국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나 판매 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더구나 현재 전 세계 AI 특허의 85%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도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핵심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기술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특히 다야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선택이 10년 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노트북에 이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업 내용이 아닌 우리 세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내리시며 수업을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위에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택이 감정에 휘둘린 판단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진정한 애국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이날의 수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한 스마트폰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명해졌기를 바랐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스마트폰의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중국 스마트폰은 아직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